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하이 ESG 호원 리빙랩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 스포츠무도학과 강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ESG 호응 리빙랩, 즉 리빙랩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간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하게 어떠한 소통과 토론 뭐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나가는 이러한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모든 대학들에서도 각 지역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원대학교에서도 요번에 이 리빙랩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환영사는 저희 호원대학교 강희송 총장님께서 영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리에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등의 문제로 대학은 물론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고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의 해소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책 수립을 통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지역 소멸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대변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 인구 소멸 지역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도 저희가 이 전북권에서 어떤 이런 인구 문제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 황명진 교수님께서 저출산 부분 등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뭐 전체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그 인구의 감소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방 소멸입니다. 대한민국이 2004년도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고 거기 대책을 마련하고 2007년도에 정식으로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TF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저출산도 마찬가지죠. 인구 고령화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인구라는 것이 사실 국가거든요. 근데 인구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국가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나갈 미래를 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맡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지역에 또 노인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한국에서 2023년도에 새로 등장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문제를 위기의 문제,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내고 거국적인 뭔가 그 단체를 만들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구는 위기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위기라 하면 첫 번째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건이. 인구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구 추계를 하죠. 그래서 20년에서 50년 인구 추계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 20년, 30년 전에 다 예측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위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재난이나 코스트 그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합니다만 이 부분은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 인력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기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구학을 처음에 만든 분이 멜더스라는 분이에요. 이름 다 들어보셨죠? 멜더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죠. 이름 보니까 일본 사람도 아니고 영국 분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과 사촌지간이에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집안은 공부를 집에서도 열심히 시켰는데 멜더스가 인구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고 인구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인류의 지성에 혁신적인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마치 이제 사촌 찰스 다윈이 종이 기원을 쓴 것처럼 어마어마한 저작을 했는데 이분의 특성이 사람한테 겁을 줘요. 그 당시에도 인구 문제는 언제나 위기였고 재난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체수와 식량의 문제였어요. 매우 동물 생태학적인 접근이죠. 이분이 생물학자니까. 식량은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은 줄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자꾸 못 살고 신앙식 먹고 교회 안 다니고 가난한 그러니까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자꾸 출산율이 높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그 이대로 나가면 사회복지를 계속하면 사회의 질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나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신앙의 그 수준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자, 인구 팽창을 억제하자 얘기해요. 인구 팽창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산술적으로 아리트메틱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반대죠. 식량은 산술적으로 더하기 빼기로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의 숫자는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겁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81년부터 산하정책을 했죠. 낙태하고 정관수술하고 했죠. 그래서 출산 억제를 했죠. 근데 문제는 멜더스가 우리한테 겁을 준 것이 인구의 증가가 폭발적이고 식량의 증산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식량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인류가 기아와 그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 분배의 문제고 차별의 문제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지 불평등의 문제지 더 이상 절대적인 빈곤이나 식량 부족은 있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됐죠. 대신 인구는 어떻게 됐어요? 인구는 그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 늘어난 거죠. 호주의 토끼나 그런 사양쥐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통계적으로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았죠. 한마디로 하면 멜더스는 거짓말을 했거나 예측을 실패한 학자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오늘날 저출산과 인구 감소와 또는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한 멜더스주의자들이에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똑같이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같은 이론적인 배경과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이 지역에 많이 살게 되면 사망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0세, 90세 언저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원래 58년생이 65세가 되나요? 얼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80세가 되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늡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이 90까지 늘어나기도 쉽지 않지만 많이 그런다 한더라도
거기까지 사시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00명당 사망률이 한 2.6 정도 되는데 그땐 6, 7 되다가 아마 20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인구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은 우리 인구학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지방의 소멸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 첫 번째 출산율이 낮아요. 그죠? 근데 출산율은 사실 대도시가 더 낮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 이동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대도시는 살기가 각박해요.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주택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뭐 공공요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경쟁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데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PPT 보면 이제 미국 대도시 인구 유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값이 낮은 지역에 주거 상태가 좋고 교통이 좋다면 이사 가는 게 맞잖아요. 도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부터 유출되는 인구가 있는 게 맞죠. 서울에서 경기에 인구가 유출되는 건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좋은 환경의 근무 환경을 찾는데 거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시작돼 우리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도 그렇죠.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일이라는 게 가만 보면 내가 정말 뭘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사회적인 일이에요. 점심 뭐 먹으러 할까, 뭐 회의하고 이거 다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알게 됐잖아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대도시의 밀집 지역에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근처에 사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죠. 마스다 히로단가 마스다라는 분이 동경 지역의 과밀 현상과 지방의 인구 감소 부분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방정식은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사망할 수 있는 인구 그리고 분모에는 여성들 중에 이제 가임 여성 15세부터 49세인데 아마 방정식을 좀 바꿔서 15세부터 20대부터 39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출산 연령 가능 인구가 얼마인지 여성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 인구가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소멸된지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GPS상에 이제 그 GIS죠. 지도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놓고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뭐 그림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밝은 지역은 인구 소멸이 적은 지역이고 짙은 지역은 인구 소멸이 좀 극박한 지역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전남과 경북이 인구 감소 위험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요. 강원, 경남, 전북 뭐 이렇게 됩니다. 충북하고 충남, 대전, 세종까지 요 지역은 인구 감소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국에서 수도권을 갔는데 수도권이 다 소화를 못하면 충청권을 다시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은 사실은 지방 소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구 부분은 더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인구 그 다음에 시도별로 보면 이제 연도 보면 20년, 35년, 50년까지 색깔이 점점 짙어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구 소멸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전개하면 다른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권역별로
또는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뭐 군산 지역, 익산 지역만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소멸을 지연시킨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지나면 다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자, 소멸의 주의는 원인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유출의 가속인데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구 고령화에는 젊게 해야 되는지 노인들이 더 오래 살게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해도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기대 수명을 100세로 올린다 하더라도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이제 개선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인구 유출의 가속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소멸되니까 지방 유출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의 인구니까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구가 유출되고 지방의 인구가 빠지면 인구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역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서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 과정이 송두리째 없어지면 지역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방 소멸은 이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역의 인구가 조금씩 줄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 숫자가 많아지면 왜 지방에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 집중을 하게 될까요? 표를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 수도권 인구는 2,602만이고요. 전체 인구의 50.2%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5년 인터벌로 보면 서울 인구가 다소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경기 인구는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뭐 이 이유는 이제 서울에서는 경기도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값 때문에. 근데 농촌 지역의 인구 전망을 보면 강원도는 동일하지만 그리고 충북, 충남 뭐 동일하고는 다소 늘어납니다. 전북 줄죠. 전남 줄고 경북, 경남 줍니다. 이게 불과 5년 인터벌이니까 이게 이제 20년이나 50년 인터벌로 하면 확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강원도는 왜 인구가 안 줄까요? 강원도는 전북이랑 뭐가 다른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인위적인 정책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학자들 꼽는 이유가 강원도의 병원이 좋대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타 지역에 그 지역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는 그 인구 이동 비율을 보면은 전남 전북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충청도권은 많고 경남 쪽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강원도는 극히 낮아요. 원주하고 춘천에 있는 의료원으로 강원도 사람들 다 가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보건 전문가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큰 병 있잖아요. 암이라든가 치료하기 힘든 병. 그런 병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아까 전남 전북 쪽은 지역 병원, 병동도 많고 의료 시설이 좋아서 다 여기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운 병은 다 서울로 가세요. KTX, SRT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개인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인구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는 것. 자, 지방 소멸의 원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구 고령화로 높은 사망률 그리고 낮은 출산율 이게 기본적인 팩트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인구 유출. 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가야 되는 문제는 여기 있는 교육을 맡은 분들 다 고민하는 문제죠.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배울 게 좀 있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고민을 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길게 해요. 2007년도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김원정 국장님 그 당시 국장님이 저기 장기 요양보험 요양제도 만드셨어요. 뭐 혼자 만드신 건 아니지만 주도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옆에서 뭐 조금이라도 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개업보험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일본이 더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우리는 노인에 대한 수발을 들 수 있는 돌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 만들고 장기요양 시설을 저희가 확대하는 걸 지원을 하고 유도했는데 일본은 그때 커뮤니티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과 집에 노인들을 돌봄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인구적으로 고령화가 먼저 왔고 그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학습한 거는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본의 지방 창생 또 상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또 비슷한 거예요. 자, 주거 문제, 20대들이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인구 또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이슈인데 서울의 그 비싼 부동산을 감내하고 또는 감내하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 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친구, 사교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 흔히 이제 디지털 산업이 되면서 우리가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굳이 대단히 사업체 근처에다가 그 비싼 아파트에 월세를 내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재택근무해도 충분히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도 그렇고 그 직장을 다닐 때도 자기 지역에서 다니라는 거거든요. 대신 지자체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IT 또는 워크스테이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되는 걸 만들고 제공해주고 그를 직장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은 굳이 우리가 코로나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일부러 해야 될 부분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도시에 있는 회사들도 그 부동산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직원들이 회사에 안 오면 부동산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기업과 주택이 근무지와 거주지가 분리되는 것이 지방 상승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의 유칠 조건, 그다음에 푸시 요건이죠. 지방의 풀링 요건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회사에는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출근하면 되죠. 뭐 KTX 교통이 발달했으니 그렇게 갖고 일은 집에서 또는 집 근처의 워크스테이션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 디지털 시대의 재택근무는 근무지와 거주지가 겹쳐지는 3차 산업 시대와 달리 근무지와 거주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대도시 수도권의 높은 수준의 주거비와 교통지역에 출퇴근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유출 요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지방의 값싼 주거지와 쾌적한 작업 환경을 통해서 재택근무자에게 좋은 유입 요건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지방의 또 하나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은퇴한 교육자나 관리직,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유입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의사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재택근무와 은퇴자의 소득이 그 지역의 어떤 소비와 그런 소득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에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예. 자, 다음 주제는 지방 소멸에 따른 지자체의 어떤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대학교 박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지방의 위기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들이 현재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간단하게 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이제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스다 히로야라고 하는 학자가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책화 시켰었고, 그게 책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구 소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에는 인구의 날이 제정이 되었고, 2018년에 조금 전에 말했었던 이 인구 절벽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가능성들이 꾸준하게 제기돼 오면서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기존의 복지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인구의 소멸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존, 거기에서 넘어가서 국가의 생존 문제가 달렸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생존 차원의 전환과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 지방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데드크로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증가하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는 지역사회 보장 제도의 핵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느냐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1965년 죄송합니다.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2015년에서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세 차례에 걸친 인구 절벽,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친 인구 절벽 문제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봐주시면 첫 번째 인구 절벽이 90년대, 1990년, 80년에서 85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2001년 초저출산 문제를 겪을 때와,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부터 꾸준하게 감소한 3차 인구 절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생이나 사망자 추이를 보면 출생률보다 사망자가 올라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2019년부터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 있고,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셔도 2021년에는 0.08명, 지금은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현 지방자치단체인 이곳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라북도는 이미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36만 명, 전체 전라북도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매년 청년 인구들이 10,000명 정도씩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수도권, 그다음에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도 이런 쪽까지도 진출하고 있고, 실제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이동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청년 인구의 감소는 곧 출산할 수 있는 출생률의 감소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었던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전라북도의 10곳이 앞으로 소멸될 인구 지역이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10곳이라고 하면 여기 군산을 제외하고 군산과 전주,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소멸 예정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주만 안정 지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위기는 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인구 전체적인 문제와 함께 인구 쇠퇴 지역으로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이런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고, 전라북도의 자연인구 감소 원인 중에 하나는 출산율의 감소, 출생아 수의 감소, 이거와 함께 젊은 층이,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인이나 초혼 연령의 증가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가속화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으로 실제 전라북도 내 출산율은 0.85명, 4년 연속 전국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출산을 더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살아가면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변화나 정책적인 대응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계속 가중될 거라는, 계속 문제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 학교 폐교율 혹은 학생 수의 변동에서도 전라북도 학생들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출생아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학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현재 학생들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학생들, 청년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출산율을 낮추고 이게 선순환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의 대부분이 소멸할 것,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이 소멸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전라북도의 일생활 균형지수, 이게 맞춰져야 하는데 전라북도 지방의 일이나 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의 12위. 차츰 올라가고는 있다고 하나 우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청년 인구들이 외부로 더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중 요인 중에 또 하나로 청년층이 나가고 그보다 작은 장년 인구층이 돌아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데 이 위기를 꼭 나쁘게만 봐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나가고 장년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뭔가 유입될 만한 희망적인 요소가 그래도 전라북도에 하나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앞서서 말했었던 것처럼 경제 성장의 동력이 저하되고 있고 산업 시설이 위축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산 지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고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부모님들,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동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청년 인구는 빠져나가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 지역을 떠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소비를 할 겁니다. 자, 국토 이용의 효율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 것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만 집중화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는 이 비수도권 지역 이곳은 갈수록 낙후되고 생활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적인 요소가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 어느 한쪽을 먼저 끊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방은 우리 지역은 또 우리나라는 인구 아너스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구 보너스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인구 아너스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1917년 이후에 베이비부머 세대, 다시 말하면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의 교육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그들의 산업 동력이 돼서 거의 엄청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이 보너스 시대는 없어졌다,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국가로서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출산 대책을 위한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수십조 원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저도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학위 중에 출산 양육비 얼마를 줘야 출산을 많이 할 것인가, 얼마나 출산 지원금을 줘야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었으나 그리고 실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대부분의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떠납니다. 전라북도 지역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출산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건 이제는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대응 정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긴급으로 내놓기 시작을 해서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중앙이 가운데로 옴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출산 정책, 인구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인구 감소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올리고 지역에서 원하는 어떤 산업들,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이고 니드를 들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통합 지원 사업도 실시를 하고 11조 가량의 특별 회계도 설립을 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이런 지방대학, 교육계, 학문계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향사랑 기부제 뭐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지방의 인구가 유입된 경우 그리고 산업 동력이 활성화된 것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인구 정책 관련해서 독일에 BIB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봤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독일에서 먼저 이 인구 문제를 겪었고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실제 이 연구소에서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가장 먼저 동독과 서독의 담을 무너뜨린 핵심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일 독일을 이야기했었지만 실제 통일이 됐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지역이 오히려 낙후되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 문제를 겪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독일에서는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오히려 서독에 있었던 여성들이 동독에 있었던 여성들이 자본주의를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출산을 안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낙후됐었던 지역, 이 지역에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는 폐가, 건물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으로 무엇을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 라이프치 지역을 소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빈집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 지역 낙후된 건물들을 고치고 우리 군산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었던 일제시대 때 건물들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걸 관광화시키고 하는 사업도 이 사업과 굉장히 닮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군산에서 상생 일자리 모형이라고 해서 GM 공장이 문을 닫고 난 이후에 그 GM 공장을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품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그리고 임금 평준화나 고용 창출 이런 것들 실제 여기에서 그 GM 공장에서 해고됐던 노동자들을 다시 전기차 공장으로 재흡수를 해서 이들의 고용을 재창출하고 그리고 다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진행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오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근처에 있었던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특히 이 방학 시즌인 지금 여기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과연 대학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쫙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성 한옥마을이라고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젊은 친구들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도 역시 무너져가는 폐가, 한옥의 폐가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살려서 그 시설 그대로 조금씩 증개축하는 방향으로 여기를 펜션 단지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역 중에 하나이고 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고쳐놓은 그 집, 그 펜션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운영을 돕기 위해서 서울로 갔던 수도권으로 올라갔던 자녀들이 다시 내려와서 이 마을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재현을 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인구 정책은 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 인구사회 정책과 지역 발전 정책이 합쳐져서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언하는 바는 지역 공공 서비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역 공공 서비스라고 한다면 공공 서비스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문화, 경제 그리고 우리가 막 크게 서울처럼 발전하고 국제도시에 살고 싶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아팠을 때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서울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우리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지역으로서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이게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우리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산업협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청년 유입 그리고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이것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로 5번째는 지방 위기를 겪다 보니 이제 서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인구를 뺏어 가지고 오려고 애쓰는 이런 과열 경쟁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전국 단위의 계획을 통해서 막는 방법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앞서서 했었던 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지역 발전 균형을 위해서 농촌 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명채 농업명예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저 익산시의 명예농업시장을 지금 맡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농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농촌 지역은 농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농촌 지역은 이미 인구 노령화, 과소화, 그리고 농촌 사회 조직의 파괴, 그리고 경제 활동이 약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면서 리더십까지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지역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 사정이 어느 정도냐? 농업 인구 감소가 제 그 표에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과거에 뭐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60, 70% 이렇게 차지할 때는 아주 옛날 얘기고 지금은 4.8%입니다. 농업 인구가 4.8%예요. 예.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1년 총 생산액이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입니다. 2%에서도 떨어졌어요. 특히 농어촌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제 중에 여기 발표에서는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혼자서 교육을 책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독일은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독일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의무 교육을 확실하게 합니다. 의무 교육 규정에 보면 학령 아동이 있으면 그 학령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안 맞으면 학교 통폐합시켜 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부터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 교육부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제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과 교육부가 같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학교에서 지역 주민의 교육까지 문화 모든 활동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학교를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그 벤치마킹 해야 될
과제다. 그런데 농업이 이제 농업으로 들어갑니다. 농업이 이렇게 전망이 없냐? 참 큰일 났습니다. 농업은 국제 개방 WTO라는 그 국제 무역 기구에 의해서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됐죠. 우루과이라는 협상을 통해서 개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리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시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 잡는 게 임무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건 낮게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낮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그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냐? 쌀값이 차지하는 우리 생활비에서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되겠습니까? 쌀값.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금 농산물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 기업들이 낮은 노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신활력 사업이라는 걸 제가 구상을 했어요. 뭐냐?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살 수 없다, 앞으로. 왜? 우리는 WTO라는 국제무역기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농민이 사는 길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저장, 유통, 거기에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라. 거기서 농해소득을 얻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농민이 무슨 머리가 있고 자본이 있어가지고 가공, 저장, 유통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신활력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줄 테니까 작전을 이렇게 짜라. 우선 농민을 교육시켜라. 교육시키다 보면 그 중에 튀는 머리가 있을 것이다. 그 튀는 머리는 따로 뽑아가지고 2단계, 3단계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만들어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게 해라. 그리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에 산업화 요소를 찾게 만들어라. 그래서 산업화 요소를 중심으로 산업화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라. 그 계획서를 받아서 괜찮으면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못 사는 지역부터 끝에서부터 70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시군당 그때 24억씩인가? 24억씩 신활력 자금을 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순창고추장.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어떻게 되냐? 대기업들이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순창고추장 한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다 잡먹었잖아요. 그 고춧가루 내가 키로당 200원씩 더 줄게 나한테. 그럼 뭐 돈 더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줘야지. 그렇게 해서 원료 다 독점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이렇게 토종조합,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하던 고추장 공장 다 망했죠. 그래가지고 한 기업이 지금 고추장 독점하고 있죠. 복분자 다 잡먹었잖아요. 3개 주주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다 잡먹었습니다. 고인돌이니 뭐 그 토종 기업들 다 망했어요. 고인돌 구경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농민을 통해서 6차 산업을 열심히 지원했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농림부가 막 돈을 줘요. 근데 이것이 매출이 좀 들어가지고 기업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관이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 소관이 넘어가면 잡먹는 놈이 임자야. 대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농민의 소득을 어디서 더 올리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 만들어낸 작품이 농업의 공익적 소득을 만들어내자. 이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소득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그걸 했습니다. 공익소득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과정에서 공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환경 살리고 생태계 살리고 하면서 공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비용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건 농사 짓는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촌에 살면서도 공익 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농촌 경관 조성하고 농촌의 전통 문화 살린다고 꽹과리패 만들고 연극단 만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공익 기능이에요. 그리고 노인정에 밥 해주고 퍼주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공익 기능이에요. 그래서 농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동원해서 공익 소득을 얻도록 하자. 그래서 농사 짓는 과정에서 공익 기능을 수행해서 얻는 돈은 농업 공익 소득, 농촌 활동을 통해서 공익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은 농촌 공익 소득. 그래서 농촌 공익 소득과 농업 공익 소득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은요, 이미 원자론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원자력 쪽은 한 번 만들면 폐기물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으로 다 방법이 없잖아요. 다 지하에다 묻잖아요. 지금 묻는다는 건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을 쓸 때는 좋은데 저 문제를 해결하기는, 잔유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참 이제 줄여가자, 없애자. 그래서 독일은 이미 20년 계획으로 유럽연합이 전부가 다 동의를 해서 원자력을 없애는 걸로 하고 환경 에너지로 바꾸기로 했죠. 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정책은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단이 완전히 독일하고 개판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독일은 어떻게 되냐? 독일은요, 법으로 정했어. 연방법으로 정해가지고 모든 공공 건물은 무조건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은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자기 건물 외에는 안 돼. 농지 안 돼. 산지 안 돼. 왜? 농지는 어차피 나중에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거기서 만들어야 된다. 독일은 이미 농산물 에너지로 그 자동차 연료의 10% 이상을 쓰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런 정도로 이미 연습을 시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환경 에너지 쪽으로 다 전부 돌려요. 풍력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모든 걸 공공성이 있는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그거는 공공 건물은 무조건 씌우고, 또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어느 습지, 전혀 쓸모없는 땅, 그런 데는 오케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전력공사가 그걸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서로 올라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 문제. 농촌의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냐. 그 농업회의소가 있는 독일은요, 어느 회사가 여기다 공장 꼭 짓겠다 해서, 우리나라는 짓겠다 그러면 짓잖아요. 독일은 짓겠다 그럼 왜 지어야 되냐.
농업회의소 회장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공장을 지을 경우에 분석을 해요. 폐수가 얼마 나오고 공기 오염이 어떻고 그래서 당신이 매년 500만 원씩 보상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당신 땅은 폐수가 흐르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 평당 얼마? 여기는 그늘지니까 얼마? 여기는 공기 오염으로 얼마? 이래가지고 공장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농지 주인들은 수지 맞았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와. 그런데 우리나라 어떠냐? 공장 들어오죠? 그늘지지 아무도 안 사. 관심 없어. 아주 그냥 땅값이 막 똥값이 돼버려. 그러면 어느 날 그 공장 사장이 와가지고 아이 김서방 그 골치 아프지? 그 땅 팔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며? 내가 몇 푼 더 줄게. 평당 얼마씩 더 줄게. 이거 하느님아 얼른 팔죠. 그러면 팔고 나면 일주일 후에 그 땅 다 대지로 변경돼 버려요. 그럼 땅값이 얼마요? 대지로 변경되면 5배, 6배 막 좋은 데는 10배씩 뛰죠. 자,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고 농업 문제가 지역 문제고 지역에 주민이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냐 아니냐 달려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장은 유미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을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학가가 한산하죠. 방학하고 학기 중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대학이 활성화됐었고, 대학로라고 하면 젊음의 거리, 뜨거운 곳, 사람이 넘쳐나는 곳,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대학로는, 지방의 대학가는 한산하고 스산하고, 특히 방학이면 사람이 없고 상가가 문을 닫는 거리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소멸의 문제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토론의 순서를 김원종 박사님과 박경철 박사님, 이종석 박사님, 이건동 감독님, 김춘학 대표님을 이 순서대로 쭉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의 시골에 가봐도 그 대학이 그 지역의 성장과 발달을 주도하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 주 정부나 이 지역 주민들이 대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에는 국립의전원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없어진 그 대학을 다시 살린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해서 이 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자원지에 대해서 저희의 그 경험을 들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정부의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복지사를 보면 1960년대 미국은 다 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소셜 서비스. 그 당시에는 이제 린든 정부, 린든 존슨이나 프로그레시브 이러라고 그래서 진보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그때 모든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미국은 70년대 이후에 바로 이제 보수화하면서 복지의 효율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거기에 해당하는 시대가 98년 DJ 정부와 2002년의 노무현 정부 때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정부 때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기요양 보험까지 포함한 5대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까지 그때가 모든 제도가 다 도입이 되고,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수 정부가 미국같이 바로 보수화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늘 토론한 이 인구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 인구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다음 정부에 들어서면서 중앙 정부가 정치적 이슈가 너무 강해지면서 이런 미래 이슈가 실종이 되면서 사실은 아까 우리 황명희 교수님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언제냐?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2023년 올해까지 전까지 모든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많은 일들을 안 했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이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이 58년 개띠들이 75세가 되는 2033년 이후에 매우 우려스러운 매우 고통스러운 현재 미래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이 정치 지형화를 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금년에 내년부터죠 시행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치적으로 전라북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모든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혹시 지금 앞에 제주특별자치도나 뭐 세종이나 몇 군데 있는데 뭐 그런 지역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그 경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호주 같은 데 보니까 뭐 지역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지역은 비자를 지역에서 발급을 해서 그 지역에 몇 년 살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뭐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늘 궁금했고 크게 보면 전라북도는 저출생의 문제나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차별화된 전북에 맞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발제해 주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말씀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저출생의 문제가 지속되다가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인생에 참 좋은 거구나 이걸 느끼면서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도 큰 기업이 오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전라북도만은 제일 잘하는 거구나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좀 차별화된 우리만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거주 형태도 그 부모님과 가족들 자녀들이 같이 살거나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통합형 거주 형태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너무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핵가족형으로 해서 분리되는 게 좀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도시가 발전하려면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교육과 기업 일자리와 또 의료와 이런 것들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육도 전라북도 교육은 전라북도 분들이 인성이 좋거든요. 태도가 좋아요. 근데 앞으로 교육은 성적보다 인간성과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라북도에서 받은 교육은 굉장히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인성은 확실하다. 이런 인성 교육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도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과 가족이 병행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기업들이 너무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과 여가와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들, 그런 기업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병원도요 최첨단 병원도 있으면 좋겠지만 최첨단 병원은 어차피 서울에 5대 병원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그 질병은 급성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만성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라북도에 있는 의료기관과 함께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한 라이프를 전라북도는 책임진다.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문제가 사실 전라북도는 동북권과 서북권이 조금 달라서 전 동북권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식을 갖는데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 발전 모델을 세우는데 좀 지역 동서 화합에 관한 이슈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옛날에 신라와 백제가 전라북도 동북권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거기가 전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화합형 지역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그러니까 영남권과 호남권이 함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 기업이 영남권과 호남권이 서로 보완이 되는 기업도 만들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R&D도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발전 지원법도 전라북도 발전 특별법과 함께 새로운 발전 모티브를 삼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 말씀을 듣고 싶고 마지막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건 전 나중에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제안해 주신 그 농업소득, 농촌소득, 농업회의소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미래지향적인데 최근에 그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질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 박경철입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끼워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사실 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관련해서 이게 토론회를 하다 보면 사실 감도 잘 안 잡히고 많은 얘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걸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지역이 바뀔까? 그런 이렇게 회의가 많이 드는데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도 지역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농업 농촌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정명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대통령까지 당선된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을 했죠. 사실 수도까지 이전하는 정말 어떤 파격적인 정책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수도까지 옮기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한 20년 동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추진됐는데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초과했잖아요. 아까 박 교수님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2019년에 초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균형 발전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더 증가하고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더 가야 되고 지역은 더 피폐화되고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 할수록 정책을 실시하면 할수록 지역은 더 소외되는 문제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서 저는 이제 뭐 여러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에 사실 정치가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제도가 중요하고 그러한 정책을 유심히 보면 그 제도 안에 정책 안에 모든 게 이렇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세종시도 만들고 10개 혁신도시도 만들었잖아요. 그 많은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자본 거기에서 이렇게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서울에 집 사잖아요. 다시 부동산을 서울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그리고 그 혁신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주변 지역은 다 피폐화되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수렴이 돼서 더 수도권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지역 인구들은 더 혁신도시로 몰리면서
그 지역은 다 황폐화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게 이제 뭐 국토부 사업이라든가 행자부 사업 다 마찬가지고 농림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심권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 정책들은 대부분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부터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촌 기본소득을 다 도입을 해야 된다. 전국민 기본소득도 물론 필요하죠. 전국민 기본소득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불평등하고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농업으로부터 그런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농업소득으로만은 지금 살 수 없는 시점이고 최근 쌀값 하락, 지금 또 한우값 하락하고 있죠. 앞으로 웬만한 어떤 그 기업형 농업이 아니고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통해서 농촌에서 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농촌 주민들도 어떤 경업이라든가 취업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기회가 이제 있다는 부분들은 하나는 어떤 지역을 농업을 공공재로 생각을 하는 이렇게 관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일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는 농업 농촌을 다 공공재로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사실 농촌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토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공익적 개발로 가야 됩니다. 기업체가 독점을 하고 기업체가 다시 이 수익을 다 가져가 버린다면 지역 주민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공공개발로 가야 되는데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이 폐염전도 많고 이렇게 공간도 많은데 군이 나서서 완전히 공영화는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투자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 조건으로 그 수익금의 일부분을 지역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암자도라든가 지도 뭐 이런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 나온 수익의 한 30% 정도는 지역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60만 원 내지 많게는 200만 원 정도 가는데 앞으로 이제 더 확산되고 풍력까지 한다면 더 많은 그 소득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신안군에도 옛날에는 그 오지였지만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불제가 각종 직불제가 있는데 직불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불제의 농정 예산의 절반은 농민들한테 직접 줍니다. 이 직접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주다 보면 다 중간에 빠집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농업 수지가 안 나와도 독일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이 전라북도가 농업도이고 이 농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진안이라든가 임시일 같은 데서 군 차원에서 실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소득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준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니죠. 아까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정말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지역 소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방이 소멸되지는 않죠. 지역은 있으니까 지방 소멸되지 않는데 지방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공공 서비스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군 단위가 전라북도에도 군 단위가 있는데 군이 없어지고 일본처럼 행정 개편하면 몇 개의 군씩 모아서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행정 서비스들이 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행정 서비스들이 복지 서비스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더 통합이 가속화되면 그러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득 보장을 확실하게 체계로 만들어야 되고 한편은 공공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작은 희망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박사님께서는 일과 가족이 함께 머무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인구 정책의 기본 기조가 되고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될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하셨고요. 또한 그 전북의 동서 또는 전국의 동서에 이런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황명진 교수님하고 박소영 교수님 두 분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박경철 박사님께서는 기본소득 그리고 농촌 공익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보편적인 공공재가 그 농촌의 공공재로 인식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그 세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황 교수님 먼저. 네. 처음에 복지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진보 정권은 복지의 그 양이나 질적 면에서 팽창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보수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 그리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그런 자기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제 범벅이 돼버린 거죠. 그 말씀하셨는데 그 뭐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건 동의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닉슨 정부 때 복지 개혁을 했고, 사실 복지기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정말 다 굶어 죽었는데 대신 강해졌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때문에 레이건 나오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복지 개혁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그 개인의 참여와 책임을 묻는 그 테납하고 프라라 정책을 할 때 실제로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고 공화당 원내 다수인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역시 정권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이념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가 과연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자기 색깔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앨런 울프라는 사람이 저기 버클리 대학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커졌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커졌죠.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균형적인 발전이 있죠.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지방의 소외라든지. 그럼 이제 공공이 정부나 공공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장이 커진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 개입했을 때 시장을 축소하지 않아요. 공공만 커져요. 그 다음에 다시 보수 정권 잡으면 또 시장을 키우고 공공을 죽이질 않아요. 그 양쪽이 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 커져가는 그런 사회로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공공도 커지고 시장도 커지면 좋지, 뭐가 문제냐 그러죠. 거기서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지역이에요. 지역 공동체 시민 사회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마트 생기고 거기다가 부족해서 대형 뭐 메가스토어라고 그러죠. 그 생기잖아요. 지역의 시장 손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지역에서 뭐 하냐면 뭐 시장 뭐 마을 뭐라 그러죠? 로컬 푸드 이런 거래요. 그것도 공공이에요. 결국 시민사회는 계속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없어서 도시로 가고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인구를 잘 모르는 경제 관리인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말씀해서 제가 뜨끔했거든요.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에 양쪽이 있는데, 하나는 인구적으로 보면 인구 조절 정책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인구 대응 정책이에요. 지방에 또는 이제 노인들이나 어르신이나 아이들 돌보는 거,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건 일종의 대응 정책이, 복지는 다 대응 정책이고, 출산을 변화시키는 건 인구 조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육아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십조 원을 썼는데 왜 출산율이 높지 않냐면
출산율과 상관없는 일을 했잖아.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복지 수준을 높였잖아요. 아이 키우는데 양성평등 우리가 지원 열심히 했잖아요. 없는 돈에서 정말 짜내면서 출산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출산율이 문제라는 거죠. 이미 늦었고요. 지금부터 출산율이 반등돼서 앞으로 20년 동안 아이가 많이 나온다 한들 엄마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시화되지 않고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출생한 아이들이 출산을 할 때 되면은 그리고 그 아이가 20살이 20살이 돼서 대학 갈 때가 돼야지 노동률의 부족이 없으니까 40년이 지금 걸려요.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된 손가락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출산율은 이미 물 건너 갔고 낳고 싶은 사람이 낳고 그냥 낳기 싫은 사람 안 낳으면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 낳으라고 쪼를 필요가 없고요. 없는 사람들 인구 또 소비 또는 노동력을 우리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투자, 인적 투자 그리고 삶의 질에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40년 동안 우리 잘 버틸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인구 얘기할 때 희망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웰빙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좋은 문제고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면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이 지역 전북에 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나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새끼 잘 돼서 서울로 가야지. 너는 꼭 서울로 가거라. 가서 공공기관 좋은 데 취직해야지. 여기서 살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총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동네인데 왜 인구가 이렇게 줄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임에는 틀림없어요. 전라북도는 먹거리도 많고 문화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매년 유출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친구들만 잘 붙잡고 있어도 더 유입돼서 들어오지 않아도 나가는 친구들만 좀 막아도 그래 출산율이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건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미 이 좋은 환경 안에서 막 우리가 더 좋은 걸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더 좋은 교육시설, 더 좋은 의료시설, 더 좋은 이런 것들을 원하진 않지만 단 하나 원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직업, 좋은 직업. 그럼 내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직업들을 원하냐, 대우받는 직업들을 원하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오손도손 그리고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꿈을 가졌다고 저는 그 정도 꿈이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까 제가 사례 중에 어디였죠? 오송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던 그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전북의 그 GM 공장 군산에 있는 공장이 다시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 우리 지역은 아직은 그래도 마지막 끈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경제만 좀 살려내고 이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조금만 더 열어준다면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을 다시 우리가 물려받아서 재생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농업도 틀림없이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왜 친구들이 농사를 안 짓고 다 대학을 가고 회사나 화이트칼라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이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아마 체득된 걸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을 좀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산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협력하는 형태로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학생 때부터 학부 때부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자기가 공부했던 그 환경 안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데, 정주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농업회의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회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 농업회의소법은 3번째 나가리 되고 있습니다. 법이 법사위도 통과하고 다 올라갔는데 끝판에 가서 안 됩니다. 농업회의소가 없으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민 소득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공익소득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업회의소를 만들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땅 가지고 장사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땅 가지고 장사하는 게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걸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엮어져 있다는 사실. 농업회의소가 독일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데는 농산업체 지정 육성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산업체다 지정하면 끝까지 컨설팅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못 잡먹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기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쪽을 농민의 소득 활동의 범위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지역의 토착 산업이 산업화되는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독일 같은 데는 맥주가 상표로 등록된 게 한 2만여 정도 됩니다. 마을마다 다 맥주 있습니다. 다 상표로 등록돼 있습니다. 포도주도 한 3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산업이 살기 때문에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엮어 있는 정책인데, 그런 정책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를 많이 유입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모여든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농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가 이 지역 사회의 과제로 좀 던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지역의 이야기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북연구원의 이중섭 박사님과 또 이건동 감독님은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부여의 도시재생지역 에 정착하셔가지고 영화 활동을 하시다가 지역에 정착해서 문화 콘텐츠를 어떤 지역에 녹여서 좀 현재 생활하고 계시고, 우리 김춘학 대표님은 군산에서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어떠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정조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로 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를 좀 어려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섭 박사님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연구원 이중섭입니다. 어떻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 인구 감소 양태가 다른 지역과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200만 명대였거든요, 인구가요. 근데 지금은 177만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게 되면 2009년도 시점에 185만에서 187만 정도 증가를 합니다. 2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 시기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도시 이전이 돼서 많은 젊은 층이 유입됐던 시기하고도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기에 출산율을 보게 되면 지금 0.8명대이지만 그 시기에는 1.4명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썼던 지방기관 이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인구에 상당한 효과를 줬다라고 하는 것에 좀 시사점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고 하는 문제를 지역의 힘만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국가 정책과 연동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라북도도 인구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11개 실국이 있는데 인구 정책은 다양한 부서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된다는 부서가 없어서
정책이 중복되거나 난맥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인구의 정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가 작년 이전 정부에서부터 인구정책 총괄부서를 좀 만들고 또 인구정책 현상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인구센터를 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지역이 갖고 있는 인구 문제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인구는 이제 우리 출산율이 0.8명대니까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1.4명대였는데 급속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출산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출산율의 문제는 0.8명대인데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 전라북도가 한 10년 단위로 가장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출산율을 추정해 보게 되면 1.2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까지가 적정 인구의 안정적 사회 유지에 기반이 되는 출산율인데 0.3 정도의 부족한 부분은 다문화로 유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인구 출산율이 지금 1.8명대인데 그때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했던 계층이 다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순혈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문화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다문화 사회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과 정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도 만들어서 일정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 기금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향후 2년간 2천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방에 직접 투하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공공인프라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예산이 확충된다고 한다면 지방이 갖고 있는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의료인프라도 확충하고 도로도 기반도 깔고 또 보육인 시설도 확충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과 약간 다른 형태의 인구의 변화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이제 인구의 위기 문제와 함께 인구 역진성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 역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함께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건 이제 우리 박소영 우리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복지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자치도 정책이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례를 좀 만들어서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완결 구조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지금 구조에서는 좀 더 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기에 따른 여러 역진성의 문제는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 교환마을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이건도입니다. 수호록이라는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요정이었어요. 술 먹는 요정이었는데 카페로 그대로 변해서 이름 그대로 가져가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을이 티켓 대박만 한 80개였고 술집만 거의 100여 개가 됐던 완전 먹고 노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버려졌고 5년 전에 공예마을 컨셉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TV나 인터넷 인스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주말에는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오셔요. 저는 저희 고향을 유성 온천 시골만 기억하고 있는데 엑스포가 생기고 과학단지가 생기면서 첨단 마을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전에 강남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는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땅값은 엄청나게 했고 고향 사람은 다 쫓겨났고 고향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너무 짧게 변화하는 거 그리고 갈 곳이 없다는 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2의 고향을 찾아서 전국을 헤맸어요. 그래서 제주도로도 갔었고요. 경주로도 갔었고. 근데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색깔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안 맞으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는 이유는 어떤 사업 정책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더라고요.
옆집 사람 그리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 저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떠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전에 부여로 왔어요. 부여로 와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옛날 저 고향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을에 TV에 알려지면서 땅값이 5년 사이에 10배가 뛰었어요. 5배에서. 25만 원이던 가게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희 옆에는 충청남도 지자체 땅인데 그거를 만들어서 카페를 오픈시켰어요. 그리고 청년을 집어넣었어요. 그 청년은 그 월세 안 내요. 저하고 경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 5배가 떨어졌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젊은 혈기에 다 지원금을 다 받았잖아. 5천만 원씩. 커피 가격을 내리기 시작해서 반값으로. 이 거리가 살벌한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문이 드냐면 시골인데 사는 거는 더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먹고 살려고 서울이나 대전으로 강연을 다니고요. 그 다음에 힐링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동아리 수업 다니고 있어요. 커피요. 그리고 공연이나 빈집 촬영 편집해서 또 그걸 돈을 벌고 있고요. 너무 바빠요. 시골라서요. 땅을 걸어볼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설치할 곳을 찾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 박을까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얻으려고 돌아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그래요. 집 보러 왔어?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이 동네 5명 이번 금년에 죽어 이러더라고요. 예, 노인이 5명 죽을 노인이 있대요. 그 집 5개 나오니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살벌한 거예요. 이게 시골이라고 해서 더 따뜻한 게 아니라 더 단절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어떤 기획을 만들어서 똑같이 기획품을 만들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애썼을까 하고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대요. 이 정도만 할게. 제가 지금 한안센터에 와갖고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저는 전북이 이러한 대응을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핵심 키워드를 저는 문화 다양성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 두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서울에서도 여러 청년 친구들이 이제 경기도로 그리고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 우선 다른 곳으로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성취감이 없으니 내가 이 지역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효능감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는 저는 정말 사회적 경제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군산형 일자리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GM과 현대중공업 사태를 군산 지역민들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화형 비자 그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 다양성을 다문화 우리나라의 특히 다문화를 좁은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다수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이제 필요한 건데 여전히 우리는 외국인 이렇게 좁은 의미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라도 먼저 저희가 조금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특화 사업으로 들어와서 전북에 특히 이제 농업 쪽에 많이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기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로 우리 정명채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독일 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가자마자 경제학과에서 국민경제론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라. 국민경제론이라는 걸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그 국민경제론이 뭐냐? 모든 기준을 국민의 중심을 두는 거죠. 기업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잘 나가니까. 그래서 제일 한 가지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A 코스는 100원을 투자하면 200원이 나온다. B 코스는 150원 나온다. C 코스는 120원 나온다. 그럼 효율이 얼마냐? 뭐 뻔하죠. 이건 100%고 50%, 20%. 그러면 어느 코스를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당연히 볼 거 없이 A 코스죠. 그러니까 자네는 수학을 하는구만. 경제학은 수학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은 역사가 있고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경제학이지 철학이 빠지면 경제학이 아니다. 그러면서 A 코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재벌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데 결국은 거기서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과연 낙수 효과가 있냐? 그 낙수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주기로 오냐? 얼마만한 주기로 오냐? B 코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분수 효과를 노리는 건데 과연 있냐? 있으면 얼마만큼의 주기로 오냐? C 코스는 대중 중심의 산업인데 속도는 느리지만 나라의 꼴이 이런 형태로 간다. 어떤 꼴의 나라를 만들겠냐? 너희들이 가면 다 지도자가 될 건데 경제학 제대로 해라. 그 얘기 듣고 와, 내 독일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